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신탁 등기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아주 자세하고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무에서 보시면은요,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신탁 등기만 나오면 조금 이해를 상당히 좀 못하시는 경우가 실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해가 갈수록 금융권에서는 대출자죠. 금융권에서는 차입자, 여러분에게 신탁 등기를 많이 원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담보에 대해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로 융자를 해주는 경우에는 신탁 등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매도인이나 매수인께서는요, 반드시 이 신탁 등기에 대한 개념을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호텔 황제의 강의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신탁 등기는 바로 잡고 갈 수 있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신탁 등기의 이제 개념에 대해서 호텔 황제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신탁 등기 하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인물이 3명이 등장합니다. 위탁자, 신탁 등기를 맡기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수탁자. 여기에서 이제 숫자가 받을 숫자거든요. 예, 그래서 신탁 등기를 받는 사람, 수탁자. 그리고 수익자. 이렇게 등장인물이 이렇게 3명이 나오는데요. 위탁자 하면은 호텔이나 모텔을 취득자죠. 취득을 하는 자 또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탁자 하시면 이게 이제 신탁회사입니다. 신탁회사. 네, 신탁회사를 회사에 우리가 신탁 등기를 이제 이전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자 그러면 이제 대출자, 금융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금융 기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득자가 최대로 융자를 받고자 했을 때 그러면 금융기관 대출자가 신탁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가 물려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탁자, 받을 숫자, 수탁자는 신탁회사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소유권 이전이 형식적으로 이전되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신탁 등기, 도대체 신탁 등기를 왜 하느냐,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볼 줄 아셔야 되겠죠. 신탁 등기를 하는 목적은요, 첫 번째 위탁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위탁자, 차입자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 차입자 또는 취득을 하려는 자는 최대로 융자, 최대입니다. 최대 융자를 받기 위해서 신탁 등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익자, 금융기관이죠. 대출자, 대출자 입장에서는 담보, 부동산 담보. 우리는 여기서 부동산 담보가 호텔이나 모텔이죠. 부동산 담보의 안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신탁 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합의점을 찾아서 도래하는 게 바로 신탁 등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탁법상 신탁에 대한 우리가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탁법상 신탁이 뭡니까? 믿고 맡기는 거를 우리가 신탁이라고 하죠. 믿고 맡긴다. 누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믿고 본인의 호텔이나 모텔을 맡긴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재산이 뭡니까? 우리는 특정의 재산이 호텔이나
모텔이죠. 네. 호텔이나 모텔을 네, 타인으로 하여금 여기에서는 신탁회사죠. 네. 신탁회사에게 네. 일정한 자의 이익이 뭡니까? 금융권이죠. 네, 대출자, 네, 금융권입니다. 금융기관. 금융기관의 이익이 뭡니까? 이자율이죠. 그렇죠. 네,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이자를 원리금 상환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 그렇죠. 보유 기간 동안 또는 일정한 목적이 뭡니까? 일정한 목적. 우리 취득자, 보유자의 최대 융자죠. 네, 최대 융자. 최대 융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신탁의 정의인데요.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하기 위해서 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대출을 받기 위해서 신탁을 하는 거지 처분 목적은 아니죠. 네. 그래서 그 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하는 것을 신탁이라고 하고요. 이 경우, 신탁의 경우 등기해야 할 재산권의 신탁은 네. 등기해야 할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이때 하는 등기를 신탁 등기라고 한다. 예. 뭔 말인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네. 호텔 황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가 있습니다. 예. 길동이가 예. 여기 이제 순이한테 예. 3억을 빌려줬어요. 네, 3억. 네. 순이가 3개월만 쓰고 줄게. 이자까지 해서 내가 3억 300만 원 줄게. 빌려줬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이가 돈을 갚을 생각은 안 해요. 길동이는 고민에 빠지죠. 내 돈 3억, 피 같은 내 돈 3억 어떻게 순이가 이거 갚지도 않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순이한테 이야기합니다. 순이야, 돈은 한 2달 후에 줘도 되는데 내가 여기 좀 저당권 좀 설정해 놓을게. 네 거 호텔에다가. 그럼 순이가 뭐라고 합니까? 나 지금 신탁회사에다가 소유권이 이전돼가지고 네 거 저당권 설정 못 해줘. 그러죠? 네. 그러면 길동이는 이제 밤낮을 이제 이슬로서 달랠 수밖에 없는 거죠. 신탁 재산이 귀속될 때까지 말이죠. 네, 그런 겁니다. 지금 홍길동이가 순이한테 3억을 빌려줬는데요. 지금 신탁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소유자는 순이지만 형식적인 소유자는 신탁회사입니다. 수탁자예요. 그러면 홍길동이가 3억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소유자도 아닌데 어떻게 설정이 가능하겠습니까? 또한 홍길동이가 신탁회사에 앞으로 3억을 설정할 수 있습니까? 그럼 신탁회사가 뭐라고 합니까? 길동이 얘가 미쳤나? 그러죠? 예. 당신 나한테 3억 빌려준 적이 있어? 순이한테 빌려줬지? 나한테 빌려줬어? 나한테 빌려주지도 않았는데 왜 내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하려고 그래? 그렇죠? 저당권 설정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쪽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되고 그렇죠?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등기해야 할 재산권의 신탁은 등기를 해야 신탁 등기 했죠? 예, 그리고 홍길동이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지금 대항력이 발생이 됐죠. 네. 홍길동이는 아무런 권리 행사를 없습니다. 단순하게 순이한테 3억에 대한 채권만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채권을 원인으로 물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는 등기를 신탁 등기라고 한다. 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출자, 금융권 입장에서는 부동산 담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탁자, 차입자는 최대로 융자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탁을 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대출자가 말이죠. 금융기관이
금융기관이 융자를 대출을 해줍니다. 예,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주는데 최대로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차입자가 금융기관에게 신탁 등기를 안 했습니다. 금융기관이 안 해도 된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는 1순위로 설정을 하죠. 네, 예를 들면 30억 네, 근저당권을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신탁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현재 순위 소유권자로 되어 있죠. 그럼 홍길동이가 순위의 동의를 받아서 2순위로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얼마? 3억.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네. 만약에 순위가 동의를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네. 동의를 했을 때는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고 동의를 안 해주는 경우 어떻습니까? 3억에 대한 네. 압류를 설정할 수 있죠. 네. 갑구에 압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동의를 안 해줄 시에 그렇죠? 네. 그러면 만약에 또 여기 3순위, 4순위, 5순위 이렇게 권리자가 있어요. 채권자가. 만약에 4순위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면 배당을 거의 못 받겠죠? 예, 그러면 기각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는데요. 경매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1금융권에 30억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대출자 금융권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담보를 확보할 수 있는데 일단은 안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이 담보 물건에 테두리를 쳐놓는 거죠. 접근하지 마라. 아무도 접근하지 마라. 이렇게 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물려서 도래된 합의점이 뭐냐면 신탁 등기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탁 등기가 이제 하는 절차, 이제 이론상 절차를 한번 보시면요, 위탁자 여러분께서 신탁회사에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1번 소유권 이전. 누가 하라고 그러죠? 네. 금융기관에서 하라고 그러죠. 대출 당신 최대로 받고 싶으면 신탁 등기를 하라고 그랬으니까는요.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이때 소유권 이전은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이죠. 형식적인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내적으로 소유권은 누구의 것이냐? 소유권은 대내적으로는 위탁자의 것이죠. 위탁자 여러분의 것입니다. 소유권은. 하지만 대외적으로 제3자가 봤을 때 홍길동이처럼 제3자가 봤을 때 소유권은 누구의 것이죠? 소유권은 수탁자의 것이죠. 신탁회사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이 되면 두 번째 절차가 여기 적어볼게요. 두 번째 절차가 신탁회사에서 이제 여러분께 수익권 증서를 교부합니다. 수익 증서를 교부를 해요. 교부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수익 증서를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바로 금융권에 제출해야 되겠죠. 수익 증서를 교부합니다. 교부하면 대출자는 어떻습니까? 담보가 확보가 됐죠?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금융권에서 여러분에게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대출을 해줍니다. 대출을 해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출을 받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이제 향후에 이제 수익자 금융권에서 수탁자에게 환가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가 요청. 내가 대출금 해준 거를 달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4번이네요. 4번.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수탁자는 수익자에게 줄 의무가 있죠. 그래서 이제 환가대금 정산을 교부합니다. 환가대금 정산. 요청을 했으니까 교부해야 되겠죠? 교부합니다. 교부하고 그래도 돈이 남는다. 돈이 남으면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환가대금 잔여금을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가대금 잔여분을 이렇게 교부하는 그런 이제 절차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환가를 교부를 했는데도 남는 게 있으면 이제 잔여금을 위탁자에게 교부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제 이론상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게끔 부동산 신탁 등기는 이러한 등기고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고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실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실무. 실제로 여러분께서 호텔, 모텔을 매도인이나 매수인 지위에서 바라봤을 때 모텔 황제처럼 중개인이 전문적인 중개인이 어떻게 진행을 해드리는지 그 실무 절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혹시나 80%는 이해했는데 한 20%는 이해가 안 간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20%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데에서 여러분께서 이제 해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무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경우의 수 한번 보겠습니다. 매도인 갑이 있고요. 매수인 을이 있습니다. 갑이 이제 매도인이죠. 을이 이제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인데 갑이 현재 갑이 매도를 하기 전에 은행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국민은행에 여러분이 대출을 받았고요. 국민은행에서 여러분께 매도인에게 신탁을 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의를 했어요. 그러면 A라는 이제 신탁회사가 이렇게 나오죠. 신탁회사. 그리고 이제 매수인이 여기에서 이제 수협의 융자를 받습니다. 수협의 융자를 받는데 여기에서는 신탁 등기를 안 했어요. 안 해도 된답니다. 수협에서 이러한 경우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매도인이 신탁이 된 등기가 있을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제 매수인이 신탁 등기를 해야만이 해당 호텔을 모텔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갑이 매도인이고요. 을이 매수인입니다. 매도인, 매수인.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도인은 국민은행의 융자를 현재 받고 있어요. 매수인은 수협의 융자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수협에서 최대를 융자를 받으려면 매수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A라는 신탁회사에 신탁 등기를 해야만이 우리가 최대로 융자를 해주겠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매도인이 신탁이 된 경우, 매수인이 신탁이 된 경우, 이 경우가 있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경우, 매도인도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는 경우, 그리고 같이 매수인도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신탁 등기를 해야만 하는 경우, 양쪽 다 신탁 등기를 해야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될 수 있겠죠. 세 번째,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도인 갑, 매수인 을,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얼마에? 100억에. X 모텔의 호텔에 대해서. 근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도인이 국민은행에 70억을 융자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국민은행에서 A라는 네, 신탁회사에 신탁 등기를 요청했죠. 네, 그래서 매도인이 동의하에 지금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매수인이 X호텔에 대해서 취득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수협에서 융자를 80억을 최대로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수협이 그렇죠. 을에게 80억을 해주는 대신 B 신탁 회사에 예, 신탁을 맡겨라. 신탁 등기가 아니고 신탁 회사죠. 네. 신탁 회사에 신탁 등기를 맡겨라. 그러면 저희가 차입자 당신에게 80억을 대출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양쪽 다 신탁 회사가 출연하기 때문에 세 번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뭐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경우 중개 실무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념은 신탁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으니까는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예. 여기 이제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이날이 이제 잔금날이에요. 잔금날, 잔금일. 매수인이 말이죠. 매수인이 자기 자본 20억에 대출금 80억을 통해서 총 매매 가격 100억에 해당되는 X호텔에 대해서 이제 취득을 하는 거죠. 네. 이날 계약일 날 계약금 10억을 주고 잔금일에 90억을 주기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이죠. 가장 궁금해 중에 하나가 지금 호텔 관계님, 지금 신탁회사가 형식적인 수요자니까 아무리 형식적이라도 하더라도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매도인인 갑과 을이 매매 계약 체결의 당사자입니까? 아니면 A 신탁과 을이 매매 계약 체결의 당사자입니까? 예, 그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그동안. 예. 여기에서 매매 계약의 체결의 당사자는 갑과 을입니다. 여러분, 신탁회사와 을이 절대 아니에요. 예. 매매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 체결의 당사자예요. 당사자. 절대 신탁회사가 매매 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대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갑이 지금 여기 위탁자고 A 신탁회사가 수탁자죠. 그래서 A 신탁회사에 매도인이 통보를 해줍니다. 통보. 동의가 아니에요. 통보입니다. 통보. 나 몇 월 며칠 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통보를. 그래서 이 시점이 있죠. 매매 계약 체결 당일 전에 이때쯤 계약일 당일 전에 호텔 황제가 말이죠. 호텔 황제가 A 신탁 회사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요. A 신탁 담당자하고 호텔 황제가 통화를 합니다. 김 팀장님, 지금 국민은행에 60억이 되어 있는 거 지금 갑이 신탁을 해놓으셨네요. 예, 근데 이번에 몇 월 며칠 날에 계약일 날에 지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셨습니다. 네, 당일날 매도인과 매수인이 입회하에
제가 스피커폰으로 김 팀장님께 전화를 드릴 거예요. 전화를 드리면 신탁회사 우리 김 팀장님께서 매매 계약에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왜? 을이 아래될 권리가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안 하면 중개사인 호텔 황제의 과실이 발생이 됩니다. 예,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중개인들도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개 과실이 생기게 되면 네, 매매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네, 그러면 양 당사자 간의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중개를 한 중개인도 소송방의 상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도인이 사전에 통보하도록 호텔 황제가 시킵니다. 예, 통보했죠. 네, 그 다음에 호텔 황제가 A 신탁 김 팀장에게 전화를 해서 이날 스피커폰으로 이야기한다고 미리 고지를 해놓습니다. 계약 당일날 도래가 됐어요. 예, 계약 당일날, 네, 계약일날 누구와 누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네, 매도인, 매수인,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계약금 10억, 10억은 과연 누구 통장으로 입금할까요? 이것도 상당히 고민이 되는 내용입니다. 과연 누구 통장으로 10억을 입금해야 됩니까? A 신탁회사에 10억을 입금해야 됩니까? 아니면 갑의 통장으로 10억을 입금해야 됩니까? 이게 두 번째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이 됐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자는 누굽니까? A 신탁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계약금은 A 신탁 회사에 계약금을 입금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계약금은 매도인 앞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10억. 네. 계약금 10억을 매수인이 A 신탁에 입금하는 게 아니고요. 갑에게 입금을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가장 대원칙은 매도인이 매매를 할 때에는 A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고요. 통보만 하면 됩니다. 통보. 지위가 누가 더 높죠? 매도인이 A 신탁보다 지위가 더 높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형식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자가 누구죠? 대내적으로 등장인물 3명이죠. 매도인, 신탁회사, 그 다음에 국민은행. 3명은 누가 소유자인지 알고 있죠? 매도인이 소유자인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도인은 본인보다 지위가 낮은 신탁회사에 통보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을 입장에서는 불안하죠. 모르면 불안한 겁니다. 법을 모르면. 그래서 호텔 황제님, 10억을 신탁회사에 입금 안 하고 갑에게 입금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스피커폰으로 연결해드렸죠. A 신탁의 김 팀장이 우리 그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사실을 통보했고 인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의 통장으로 10억을 입금시키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금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계약금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제 잔금 전에 또 할 일이 남아 있겠죠? 이 기간 동안. 네, 이 기간 동안 또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쯤 됐을 때요. 예, 잔금일 전에 말이죠. 이제 또 확인할 사항이 있습니다. 잔금일 전에 이제 우선수익자, 국민은행이 우선수익자죠. 우리 이제 신탁 원부를 열람해 보시면은요. 신탁 원부는 온라인상으로 열람은 불가능하고요. 직접 등기소에 찾아가셔야 되거든요. 신탁 원부를 열람하시면 위탁자 용어가 나오죠. 위탁자 배우셨죠. 수탁자 누굽니까? 신탁회사 배우셨죠. 여기에서 제1 우선수익자
제2 우선 수익자. 그 다음에 신탁 원부를 보시면 특약사항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특약사항도 한번 보셔야 되고, 특약사항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임대차에 관한 사항이에요. 임대차에 관한 사항. 임차 보증금을 위탁자가 가져가느냐 수탁자가 가져가느냐,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월세 매달 나오는 차임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느냐 수탁자에게 귀속되느냐. 이 특약사항이 당사자 간에 어떻게 합의한 내용이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특약사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임차인은 신탁 원부가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면 첫 번째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죠. 왜? 최대로 용자를 받았다, 이렇게 감을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특약사항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특약이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임대인이 위탁자가 될 수도 있고 수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임차 보증금을 위탁자한테 입금을 해야 되냐 수탁자한테 입금을 해야 되냐, 임대차의 월세를 위탁자한테 매달 입금해야 되냐 수탁자한테 입금을 해야 되냐, 이 사항이 특약사항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 원부를 보실 때 특히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는 임차인은요,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임대인의 물건에 대해서는 일단 주의를 하시고 반드시 열람하셔서 특약사항을 확인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돌아오셔서 제1 우선 수익자, 제2 우선 수익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1 우선 수익자가 바로 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 만약에 이 국민은행 밑에 또 다른 우선 수익자가 있다면 보통 제1 우선 수익자는 제1 금융이고요. 밑에 만약에 이 제2 우선 수익자가 있다면 여기는 제2 금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등기로 봤을 때 1순위는 제1금융, 2순위는 제2금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처럼 경우에처럼 제1 우선 수익자만 기재되어 있다면 제1 우선 수익자와 잔금일 전에 또 통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통화하겠지만은 여기에 이제 계약일 전에도 한번 통화를 합니다. 근데 별로 의미는 없어요. 잔금일 전에, 이 전에는 반드시 통화를 해야 돼요. 잔금일 전에 통화를 하셔서 우선 수익자 제1 우선 수익자가 여기가 국민은행이죠? 국민은행 땡땡땡 지점 무슨 팀장 기업대출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서요.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잔금일 기준 잔금일 기준 국민은행에서 받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라고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받아야 될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국민은행 담당 팀장이 이날을 기준으로 이제 계산을 정산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원금, 그 다음에 이자, 이날 기준 이자, 그 다음에 뭐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다면 중도 상환 수수료, 이 날짜 기준 수수료, 이거 다 체크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얼마의 돈이 나옵니다. 이 금액을 미리 정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이때 잔금일 전에 여기 이제 수협에서 80억이 융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전에 수협 융자 80억에 대해서 이제 융자를 받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법인에서 이제 X 호텔에 가가지고 감정평가도 하고요. 또 금융권에서 실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본사, 수협 본사에서도 또 실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심사위원회 통과가 되면은 본사의 날인을 받고 수협 지점에서 융자가
허가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이제 통보가 오죠. 그거를 중개인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리 이날 가서 다 알아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호텔 모텔의 전문적인 중개인이 업무를 하는 것과 호텔 모텔을 모르는 중개인이 업무를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예. 만약에 용자가 안 나오면은 의뢰 계약금 10억, 예. 원칙적으로는 계약 해지와 동시에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원칙적으로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용자가 80억이 나오는지도 확인을 하시고요. 80억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잔금날 할 일이 남아 있겠죠. 잔금날. 예. 잔금날에 이제 잔금일이 도래했습니다. 잔금일 제일 중요하죠. 네, 잔금일. 잔금일 먼저 이제 매도인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예, 매도인. 지금 소유권 현재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신탁 A 신탁 회사로 소유권이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잔금날 소유권 이전이 어떻게 되죠? 잔금날 소유권 이전이 매도인 앞으로 먼저 소유권의 귀속이 됩니다. 이렇게. 예. 첫 번째, 이걸 소유권의 귀속이라고 그래요. 신탁 회사에서 실제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이제 이전되는 거를요. 소유권의 귀속. 예. 이 귀속이랍니다. 예. 이제 법무사님들이 하는 이제 업무인데요. 소유권의 귀속이 되죠. 그러면 소유권이 갑 앞으로 왔죠. 예. 당일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잔금날. 두 번째가 뭡니까? 예. 갑에서 을로 매매가 됐죠. 두 번째. 갑에서 을로 매매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매수인이 신탁회사에 신탁을 했죠. 예. 이게 신탁을 했습니다. 세 번째, 신탁 등 신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하루 만에 당일날 잔금날 이 모든 게 같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물론 잔금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제 법무사님께서 이제 하는 업무인데요. 법무사가 이제 입회를 합니다. 이날 등장인물은 뭘까요? 갑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네, 을 당연히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갑과 을의 대리인 법무사죠. 네. 법무사 이렇게 나오고 법무사가 보통 수협과 신탁회사와 연관된 법무사 딱 한 명만 나와도 되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국민은행과 신탁회사 연관되어 있는 법무사가 한 명 있어요. 오는 경우도 있고 안 오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온다고 칩시다. 안 와도 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법무사 한 명, 이쪽에 법무사 한 명. 예, 그래서 가 법무사, 나 법무사 이렇게 해서 가나 이렇게 임의 대리인이 이렇게 참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텔 방제가 이렇게 참석을 하죠. 예. 이렇게 참석을 해서 이제 진행 과정을 보시면 잔금일입니다. 지금 용자가 수협에서 80억이 나온대요. 확정이 됐죠? 사전에. 지금 소유권이 A 신탁 회사로 소유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협에서 말이죠. 이제 을은 갑에게 잔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잔금을. 그렇죠? 예. 갑과 을인데 을은 갑에게 잔금 얼마입니까? 90억. 계약금 10억 줬으니까 90억을 지급하고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이제 서류를 동시 이행으로 이렇게 교부를 해야 되겠죠? 예, 교부를. 근데 이제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 등기 필 권리증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 무효입니다. 써먹을 데가 없어요. 신탁회사에서 소유권이 귀속이 되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예. 이 법무사님이요. 바로 넘어갑니다. 어디에서? 1번에서 바로 3번으로 바로 넘어가요. 그러면 등기를 우리가 열람하죠. 등기를 열람하면 이날은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누굽니까? 소유자가 A 신탁 회사죠. A 신탁 회사. 네.
그래서 이날 접수를 합니다. 등기소에 가서 법무사가. 그럼 며칠 있다가 이제 등기가 나오겠죠? 예, 그러면 이제 며칠 있다가 보시면 소유자가 누구로 나옵니까? 소유자 갑. 소유권이 기소이 됐으니까 갑 안 나옵니다. 소유권. 을 매수인이죠? 을 앞으로도 소유권이 안 나옵니다. 실제로 기재되는 거는요. 소유자 B 신탁회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 신탁회사. 예. 그래서 이제 이 신탁회사로 이제 되어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신탁 원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신탁 원부를 이제 열람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위탁자 을, 수탁자 B 신탁회사, 제1 우선 수익자 수여 이렇게 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다 생략됩니다. 바로 A 신탁회사에서 B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바로 넘어옵니다. 이건 표시가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80억을 과연 누구한테 입금을 해야 되느냐? 누구한테? 예. 이제 80억을 이제 일단은 을에게 먼저 입금을 합니다. 을에게. 예. 이제 현금 흐름을 한번 볼게요. 현금 흐름만. 예. 현금 흐름. 예. 잔금일, 네, 현금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옆에 그림 보시고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을이 등장하고 국민은행 70억 국민은행에 70억이 있고 A신탁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수역 80억 B 신탁회사 잔금일은 이제 90억이 남아있죠. 잔금 90억이 남아있는데 을이 10억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수협에서 80억을 지급을 해서 이제 90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현금 흐름 수협에서 먼저 을 통장 앞으로 80억을 입금을 시킵니다. 80억. 왜 80억을 입금시켜야 되죠? 수협에서 융자를 받은 게 갑이 아니죠? 누가 진정한 차입자입니까? 을이죠? 네, 을이 수협에서 융자 80억을 받았으니까 형식적으로 을 통장에 80억이 딱 찍혀야 됩니다. 네, 찍혀요. 그러면 이 법무사님이 오시죠. 현장에 호텔 현장에 법무사가 오십니다. 네. 그리고 수협 지점 땡땡 지점에 담당 땡땡 팀장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법무사가 서류 확인을 다 합니다. 다 해요. 사전에 조율은 다 맞춰놨죠. 그래서 법무사가 봤을 때 서류 이상이 없다. 그럼 수협 지점에 연락을 합니다. 을에게 차입자에게 80억 입금해 주세요. 그러면 은행 지점에서 입금을 바로 합니다. 그러면 은행 지점에서 바로 현금을 을에게 80억을 입금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국민은행에서 잔금일날 70억이 받을 게 확정이 됐다 이렇게 봤을 때 또 팀장이 수협에서 은행에서요 온라인으로 또 국민은행으로 이쪽으로 70억을 입금을 합니다. 70억 바로 그냥 그리고 10억이 남죠. 그렇죠? 네, 10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갑에게 이쪽에 80억 중에서 10억을 이쪽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10억. 갑에게 10억을 입금을 시키시고요. 그러면 80억이 잔금을 치르는 거죠. 80억. 그러면 을은 갑에게 또 10억을 입금시켜야 되겠죠. 10억. 이 10억도요. 을이 갑에게 입금시키는 게 아니라 사전에 을에게 수협 통장을 개설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수협 통장을 개설하라고 합니다. 개설. 그래서 통장 앞으로 10억이 입금된 상태입니다. 10억이. 10억이 입금된 상태고요. 이 10억을 이 팀장이 바로 온라인으로 쏩니다. 가백에. 을이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금을 확인해 놓고 대출해주지 금융권이 그냥 금융권이 아니에요. 본인들이 80억을 융자를 해줬는데 만에 하나 을이 자기 자본 10억이 없어서 잔금을 못 치르는 불이행을 해가지고 잔금이 안 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융권은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지점에서 팀장이 바로 을에서 갑 앞으로 또 10억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을이 또 필요한 게 뭐 있죠? 을이 필요한 게 소유권 이전에 드는 비용이 있죠? 취등록세. 취등록세 4.6%에 플러스 각종 비용이 조금 더 들거든요. 그래서 총 비용이 만약에 4억 한 9천만 원이 들었다. 4억 7천만 원이 들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4억 7천만 원. 그러면 4억 7천만 원을 또 수협 통장에 플러스를 시키죠. 여기에다가 4억 7천만 원. 그럼 최소한 은행에 15억 정도는 여기가 이제 예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팀장이 또 법무사에게 4억 7천만 원을 입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법무사가 그걸 가지고 서류를 가지고 신탁회사에 들려서 신탁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필요한 서류 가지고 그 다음에 국민은행 완결했다는 영수증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매수인 그렇죠? 그 다음에 신탁회사에 필요한 서류 미리 접수 다 받아서 가지고 그 다음에 법무사가 어디를 갑니까? 등기소를 가는 거죠. 등기소를 가서 이날 소유권 이전을 접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한 3, 4일 주말이 깨 있으면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누구 앞으로? 을 앞으로가 아니라 B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는 게 쫙 나오죠. 그리고 신탁 원부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요. 신탁 원부를 열람해보면 위탁자 을, 수탁자 B, 우선수익자 수협은행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해서 실물을 보시면 잔금일 전에, 계약일 전에, 그리고 계약일로부터 잔금일 전에, 또 잔금일 날까지 이렇게 파트를 여러 번 구분해서요. 중개인들이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도 다 관여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이쪽도 관여해서 다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양쪽에 따라서 또 특이사항은 또 없는지 또 이쪽도 같이 확인해야 되고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괜히 중개 보수를 청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전에 모든 거를 다 법적 지식이든 실무 관계는 모든 걸 알고 나서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지. 신탁회사 여기 신탁회사 니들끼리 서로 또 니들끼리 서로 뒷짐 주고 이렇게 해서는 매매 계약이 체결이 안 되고요. 또 일방의 과실로 인해서 타방이 또 이익을 보면 안 되겠죠. 불로소득을 보면 안 되겠습니다. 뭐 계약금을 한쪽이 일방적으로 불로소득으로 우리 가져가면 안 되겠죠. 어차피 계약은 엄연한 계약이니까 갑과 을이 일방과 타방이 양쪽이 갖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서로 이행하게끔 채무 불이행이 아니고 실제로 잔금일 때까지 완벽하게 이행할 수 있게끔 전문적인 중개인이 계약 전부터 잔금일 때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처리를 해야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탁 등기
호텔 황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조금 이해가 안 가신다면 처음부터 다시 한 번만 더 시청해 보시면 완벽하게 이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알고 계셔도 호텔이나 모텔에 대해서 신탁 등기로 원인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머리가 좀 지근지근 아프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손실을 입는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혹시나 본 강의를 들으시면서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 경우 호텔 황제에게 연락해 주시면은요. 이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는 전화상으로 얼마든지 상담을 통해서도 이해가 가능합니다. 예,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